네 엄마 치킨집 어디냐? 최상병의 거친 목소리가 생활관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오후 4시 주말 외박 허가가 떨어진 직후였죠. 정수빈은 침대에 앉아 외박 준비를 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벌써 한 달째 이어지는 선임들의 괴롭힘이 이제 집까지 번지려는 걸까요? 왜요, 상병님? 수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20살 막내 이등병에게 24살 최상병은 절대 권력이었거든요. 왜긴 뭘 왜야. 네가 맨날 엄마 치킨집 자랑하잖아. 우리도 한번 가보자고. 최상병 옆에 서 있던 김일병이 비실비실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맞아, 수빈아. 선임들이랑 같이 가서 맛있는 거 먹으면 얼마나 좋아? 네 엄마도 좋아하실 거야. 수빈은 속이 뒤틀렸습니다. 어머니가 운영하는 작은 치킨집을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시장 한복판에 있는 그 작은 가게는 어머니의 전부였거든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혼자서 수빈과 누나 유진을 키우며 악착같이 일해온 곳이었습니다. 상병님, 저희 집은 정말 작은 가게라서. 작으면 어때? 우리가 가서 홍보해주면 더 손님 많이 올 거 아냐? 최상병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이미 결심이 서 있었어요. 수빈은 휴대폰을 꺼내 어머니께 전화를 걸려다가 멈췄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기뻐하실지 뻔했거든요. 아들의 선임들이 놀러 온다니 온갖 정성을 다해 대접하려 하실 게 분명했어요. 하지만 수빈은 알고 있었습니다. 최상병과 김일병이 어떤 사람들인지 말이죠. 평소에도 후임병들을 괴롭히는 걸 재미로 여기는 인물들이었거든요. 특히 최상병은 자신이 군대에서 권력을 가졌다고 착각하며 온갖 횡포를 부리곤 했습니다. 어서 전화해. 우리 간다고. 최상병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위압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빈은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저예요. 수빈이. 어머, 우리 아들. 외박 나왔구나. 집에 와. 어머니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빈의 가슴은 더욱 무거워졌어요. 엄마, 선임들이 치킨집에 가고 싶다고 하시는데 괜찮을까요? 어머, 정말 우리 수빈이 선임들이 오신다고? 당연히 좋지. 몇 분이나 오시는데? 어머니의 기쁜 목소리를 들으며 수빈은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4명이요. 알았어. 엄마가 맛있게 준비해 놓을게. 빨리 와. 전화를 끄는 수빈은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최상병과 김일병은 이미 외출복으로 갈아입고 있었어요. 자, 그럼 가자. 수빈이 엄마가 어떤 분인지 구경도 할 겸. 최상병의 말에 김일병이 희죽거렸습니다. 상병님, 진짜 맛있을 것 같은데요? 수빈이가 맨날 자기 엄마 치킨이 제일 맛있다고 하니까. 수빈은 가방을 메며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제발 큰 사고만은 나지 않기를, 어머니가 상처받지 않기를 말이죠. 하지만 가슴 한편으로는 불길한 예감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이 외박이 평범하게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시장 입구에서부터 치킨 튀기는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오후 5시 저녁 장사 준비로 분주한 시간이었죠. 여기가 니네 엄마 가게야? 최상병이 미숙인의 치킨이라고 쓰인 간판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김일병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코웃음을 쳤어요. 생각보다 작네. 진짜 동네 치킨집이구나. 수빈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벌써부터 무시하는 투의 말들이 시작되고 있었거든요. 어서 와, 수빈아. 정미숙이 앞치마를 두른 채 가게 앞으로 나왔습니다. 50대 초반의 나이지만 억척스러운 삶이 만든 단단함이 얼굴에 배어 있었어요. 어머, 이분들이 우리 수빈이 선임들이시구나. 어서 들어오세요.
정미숙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아들의 선임들이 이렇게 가게까지 찾아와 주다니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죠.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최상병입니다. 최상병이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김일병도 뒤따라 고개를 숙였어요. 김일병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고마워요. 우리 수빈이 많이 부탁드려요. 들어오세요. 들어와서 앉으세요. 정미숙이 손님들을 안내하며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가게 안은 테이블 4개가 전부인 작은 공간이었어요. 하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벽에는 수빈과 유진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뭐 드실래요? 치킨은 당연히 드실 거고 맥주도 차갑게 준비되어 있어요. 정미숙이 메뉴판을 가져다 주며 말했습니다. 수빈은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아, 맥주 좋죠. 치킨도 큰 거로 2마리 주세요. 최상병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슬쩍 김일병을 쳐다봤어요. 아주머니, 여기 치킨 진짜 맛있다면서요? 수빈이가 맨날 자랑하거든요. 김일병이 비죽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그래요? 우리 수빈이가 그랬어요? 에이, 부끄럽게. 정미숙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치킨을 자랑한다는 말에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그럼 정말 맛있게 해드릴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정미숙이 주방으로 들어가자 최상병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야, 수빈아. 여기 진짜 작네. 이런 데서 장사해서 얼마나 벌겠어? 상병님. 아니, 궁금해서 그래. 니네 형편이 어려운 거 알고 있으니까. 최상병의 목소리에는 은근한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김일병도 주변을 둘러보며 킥킥거렸어요. 근데 진짜 동네 치킨집 느낌이 나는데? 프랜차이즈 아니고? 이때 주방에서 기름 끓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미숙이 정성스럽게 치킨을 튀기고 있는 소리였어요. 수빈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선임들의 말투가 점점 건방져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군대에서 배운 것은 선임에게 절대 대들지 않는 것이었으니까요. 아, 맥주 시원하게 해서 가져다 주세요. 최상병이 큰 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정미숙이 네, 곧 가져다 드릴게요. 라고 대답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김일병이 수빈을 쳐다보며 낄낄거렸습니다. 야, 수빈아. 네 엄마 완전 착하시네. 우리 잘 대접해 주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수빈은 고개를 숙이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상황이 어디로 흘러갈지 불안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잠시 후 정미숙이 차가운 맥주와 밑반찬들을 가져왔습니다. 맥주 시원해요. 치킨도 곧 나올 거예요. 고맙습니다, 아주머니. 최상병이 맥주를 따라 마시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뭔가 계산적인 것이 보였어요. 수빈은 뒤에서 설거지하는 소리를 들으며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문득 누나 유진이 생각났어요. 지금쯤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나왔습니다. 갓 튀긴 치킨이에요. 정미숙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치킨 2마리를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황금빛으로 바삭하게 튀겨진 치킨에서는 고소한 냄새가 풍겨 나왔어요. 우와, 진짜 맛있어 보이는데요? 김일병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투에는 어딘지 과장된 느낌이 있었어요. 드세요, 드세요. 소스도 여러 종류 있으니까 취향대로 찍어서 드시면 돼요. 정미숙이 간장 소스, 치킨무 양념 소스까지 정갈하게 차려주었습니다. 정말 정성스럽게 준비한 것이 한눈에 보였어요. 최상병이 치킨 한 조각을 집어들고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실제로는 꽤 맛있었지만 그는 일부러 시큰둥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냥 그런데요?
정미숙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아, 그래요? 입맛에 안 맞나 봐요. 다른 소스도 있으니까 그걸로 드셔보세요. 아니에요, 아주머니. 맛있어요, 맛있어. 김일병이 어색하게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하지만 최상병을 힐끔 쳐다보는 것이 보였어요. 수비는 가슴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정성을 들여 치킨을 튀겼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새벽 5시부터 일어나 닭을 손질하고 비법 양념을 만들어서 준비하시는 모습을 어릴 때부터 봐왔으니까요. 아주머니, 맥주 좀 더 주세요. 이거 다 떨어져 가네요. 최상병이 빈 맥주잔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씩 커지고 있었어요. 네. 금방 가져다 드릴게요. 정미숙이 서둘러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왔습니다. 하지만 최상병은 만족하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아, 그리고 콜라도 주세요. 김일병은 콜라 좋아하거든요. 네, 콜라도 바로 가져다 드릴게요. 정미숙이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작은 가게에서 혼자 모든 일을 처리하느라 이미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어요. 이때 김일병이 갑자기 큰 소리로 웃기 시작했습니다. 아, 상병님. 수빈이 이야기 들었어요? 얘가 며칠 전에 훈련에서 넘어져서 완전 웃겼다니까요. 수빈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 이야기는 자신의 실수담이었는데 선임들이 어머니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꺼내다니요. 아, 그래요? 우리 수빈이가 그랬어요? 정미숙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완전 웃겼어요. 그때 수빈이 얼굴 봤어야 하는데 김일병이 계속 웃으며 말했습니다. 최상병도 거기에 거들었어요. 맞아요. 수빈이가 워낙 덜렁거려서 말이에요. 그래도 착하긴 해요. 아이고, 그래도 다치지는 않았죠? 정미숙이 수빈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수빈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괜찮아요, 아주머니. 우리가 잘 챙겨주고 있으니까요. 최상병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맥주를 벌컥벌컥 마셨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분위기는 더욱 어색해졌습니다. 최상병과 김일병은 점점 목소리를 높여가며 군대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아주머니, 군대가 어떤 곳인지 아세요? 거기는 계급이 절대적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우리 같은 선임이 말하는 건 다 들어야 해요. 안 그러면 큰일 나거든요. 최상병의 말에 정미숙의 표정이 조금씩 굳어갔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수빈은 어머니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조여오며 당장이라도 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군대에서 배운 것은 참는 것이었거든요. 선임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것 말이죠. 그런데 이때 주방 뒤편에서 설거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미숙 혼자서는 처리하기 어려울 정도의 그릇들이 쌓여 있었나 봅니다. 엄마, 설거지 도와드릴까요? 수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수빈아. 너는 선임들이랑 앉아 있어. 정미숙이 손사래를 쳤지만 수빈은 이미 일어서고 있었어요. 이 답답한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고 싶었거든요. 야, 수빈아. 어디가? 앉아 있으라고. 최상병이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맥주 2병을 비운 그의 목소리는 이미 술 기운이 섞여 있었어요. 수빈은 반사적으로 자리에 다시 앉았습니다. 정미숙이 당황한 표정으로 최상병을 바라봤어요. 어머, 왜 그러세요? 우리 수빈이가 도와주려고 하는 건데. 아니에요, 아주머니. 수빈이는 여기 앉아서 우리랑 이야기해야 해요. 안 그래, 수빈아? 최상병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수빈을 향한 무언의 위협이 담겨 있었어요. 네.
상병님. 수빈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정미숙은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아주머니, 맥주 좀 더 가져다 주세요. 그리고 안주도 더 필요한데요. 김일병이 빈 그릇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미 치킨 2마리는 거의 다 먹었고 밑반찬들도 바닥이 보이고 있었어요. 아, 네. 뭐 더 드릴까요? 소시지 있어요? 아니면 계란말이? 소시지는 있는데 계란말이는 지금 만들어야 해서. 그럼 소시지 주세요. 맥주도 시원한 걸로 서너 병. 최상병이 마치 자신의 집인 양 편하게 주문했습니다. 정미숙은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정미숙이 주방으로 들어가자 최상병이 수빈에게 다가앉았습니다. 야, 수빈아. 네 엄마 완전 착하시네. 우리가 뭘 시켜도 다 해주시잖아. 우리한테 고마워해야지. 고마워해야지. 우리가 니네 가게에 와서 이렇게 돈 쓰고 있는데. 아니, 공짜로 주는 건가? 김일병이 낄낄거리며 거들었습니다. 맞아, 수빈아. 우리가 오늘 여기서 얼마나 쓸 것 같아? 수빈은 알고 있었습니다. 선임들이 돈을 낼 생각이 있는지 의문스러웠거든요. 평소에도 후임들에게 돈을 빌려가고는 갚지 않는 일이 많았으니까요. 소시지 나왔어요. 정미숙이 접시 가득 소시지를 구워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시원한 맥주도 함께 내놓았어요. 우와, 맛있겠다. 아주머니, 정말 잘하시네요. 최상병이 과장된 칭찬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최상병과 김일병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려다가 시끄러운 분위기를 보고 나가는 일도 생겼어요. 아주머니, 여기 맥주 떨어져 가요. 최상병이 테이블을 탁 치며 소리쳤습니다. 정미숙이 깜짝 놀라며 달려왔어요. 아, 네. 지금 가져다 드릴게요. 빨리 좀 가져와요. 목말라 죽겠네. 김일병까지 짜증스러운 톤으로 말했습니다. 정미숙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어요. 수빈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무시당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 괴로웠거든요. 상병님, 제가 가져다 드릴게요. 야, 앉아있으라고. 네 엄마가 하는 게 맞아. 여기는 니네 가게잖아. 최상병이 수빈을 제지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미숙을 향해 말했어요. 아주머니, 우리는 손님이니까 잘 대접해 주셔야죠. 안 그래요? 정미숙은 말없이 맥주를 가져다 놓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분명히 불쾌함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이때 최상병이 갑자기 큰 소리로 웃기 시작했습니다. 아, 맞다. 수빈아, 네가 며칠 전에 울면서 집에 전화한 거 기억나지? 수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것은 훈련이 너무 힘들어서 잠깐 약해진 순간이었는데 선임들이 그걸 알고 있었던 것이죠. 상병님, 그건. 뭐가 그거냐? 엄마한테 전화해서 집에 가고 싶다고 울면서 말하더라고. 아주머니, 들으셨어요? 정미숙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힘들어했다는 이야기를 처음 듣는 것이었거든요. 수빈은 어머니를 차마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악몽 같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주방 뒤편에서 설거지하던 소리가 멈췄습니다. 누군가 조용히 앞으로 걸어 나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치워야겠네. 근데 니들 정신 좀 먼저 치워줄까? 차분하지만 서늘한 목소리가 가게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주방에서 천천히 걸어 나온 여성은 20대 후반의 단단한 체격을 가진 정유진이었어요. 최상병과 김일병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순간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알마야, 너 뭐야?
최상병이 술 기운에 거만하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유진의 표정을 본 순간 뭔가 달라진 느낌을 받았어요. 정유진, 수빈이 누나. 유진이 간단히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켰어요. 지금까지 다 녹화됐어. 군 기강 회의, 민간인 협박, 가게 영업방해, 모든 게 증거로 남아있지. 김일병이 당황하며 일어섰습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언제 협박했다고. 앉아. 유진의 한마디에 김일병이 반사적으로 다시 앉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위압감이 담겨 있었거든요. 수빈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누나를 바라봤습니다. 언제부터 여기 있었던 걸까요? 누나. 언제부터? 처음부터. 엄마 일 도우러 왔다가 니들 구경하고 있었어. 유진이 최상병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최상병 맞지? 수빈이한테서 이름 많이 들었거든. 최상병의 얼굴이 조금씩 굳어갔습니다. 뭔가 장난이 아니라는 걸 느끼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당신이 누군데 우리한테 이래요? 우리는 군인이라고요. 군인? 유진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707특임단 정예요원 출신 정유진. 현재 민간특수보안팀 소속. 계급으로 치면 니들보다 훨씬 위야. 순간 최상병과 김일병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707특임단이라는 이름을 모를 리 없었거든요. 뭐라고요? 707? 김일병이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맞아. 그 707 맞아. 궁금하면 신분증 보여줄까? 유진이 주머니에서 신분증을 꺼내려는 순간 최상병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니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유진은 테이블 위에 놓인 맥주병을 한 손으로 집어들더니 다른 손으로는 최상병의 팔을 잡아 테이블에 고정시켰어요. 앉아서 이야기하자. 그 순간의 움직임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빨라서 최상병은 저항할 틈도 없었습니다. 유진의 소나기에 잡힌 팔은 꼼짝할 수 없었어요. 아파요. 놓아주세요. 아파? 우리 수빈이는 한 달 동안 얼마나 아팠을까? 유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뜨겁게 끓고 있었습니다. 정미숙이 놀란 표정으로 딸을 바라봤어요. 유진아, 이게 무슨... 엄마, 잠깐만요. 이 친구들이랑 할 이야기가 좀 있어서요. 유진이 최상병의 팔을 놓아주며 말했습니다. 최상병은 팔을 부비며 겁에 질린 표정을 지었어요. 김일병은 이미 울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어요. 장난이었어요, 장난. 장난? 유진이 김일병을 향해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한 달 동안 후임 괴롭히는 게 장난이야? 민간인한테 반말하고 무시하는 게 장난이고, 수빈은 이 모든 상황이 꿈만 같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선임들이 누나 앞에서 이렇게 작아지는 모습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유진이 휴대폰 화면을 두 사람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보이지? 니들이 수빈이 험담하고 우리 엄마한테 반말하는 거 다 녹화됐어. 이거 부대에 신고하면 어떻게 될까? 최상병이 식은땀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제발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지금 와서 빌어. 수빈이는 한 달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데. 유진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일어나. 유진의 명령에 최상병과 김일병이 떨리는 다리로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은 이미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우선 우리 엄마한테 제대로 사과부터 해. 유진이 정미숙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최상병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일병도 뒤따라 절을 했어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정미숙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딸을 바라봤습니다. 유진아, 이게 도대체. 엄마, 이 사람들이 수빈이를 한 달 동안 괴롭혔어요. 오늘도 여기 와서 무료로 먹고 마시려고 했고요. 유진의 설명에 정미숙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제야 오늘 상황이 이상했던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수빈아, 그게 정말이야? 정미숙이 아들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수빈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네. 엄마, 죄송해요. 아이고, 우리 수빈이가. 정미숙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들이 그런 고생을 하고 있었는데 자신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마음 아팠거든요. 이때 유진이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죠? 신고할 게 있어서요. 안 돼요. 제발요. 김일병이 울음을 터뜨리며 유진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저희 부대에서 알면 큰일 나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최상병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절대 안 그럴게요. 수빈이한테도 잘할게요. 유진이 전화를 끊고 두 사람을 내려다봤습니다. 지금까지 수빈이한테 한 짓들 생각해봐. 심부름 시키고 돈 빼앗고 폭언하고 그걸 다 기억하고 있을까? 기억해요. 정말 잘못했어요. 최상병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할 거야? 수빈이를 보호하겠습니다. 다른 선임들한테도 건드리지 말라고 할게요. 김일병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수빈은 이 모든 상황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선임들이 이렇게 빌고 있다니요. 유진이 지갑을 꺼내 계산서를 확인했습니다. 오늘 먹은 것 값은 12만 원. 여기 있는 돈으로 계산하고 가. 네. 당연히 계산하겠습니다. 최상병이 서둘러 지갑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지갑 안에는 3만 원밖에 없었어요. 돈이 부족한데. 부족해? 유진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설마 공짜로 먹고 갈 생각이었던 거야? 김일병이 황급히 자신의 지갑도 꺼냈습니다. 두 사람의 돈을 합쳐도 겨우 7만 원이었어요. 부족한 건 내일까지 가져와. 그리고 우리 엄마한테 정식으로 사과문도 써와. 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진이 수빈을 바라봤습니다. 수빈아, 앞으로 이런 일 있으면 바로 누나한테 연락해. 알았지? 응, 누나. 수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감사함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니들. 유진이 다시 최상병과 김일병을 향했습니다. 오늘부터 수빈이는 내가 보호한다. 건드리는 순간 가만 안 둘 거야. 부대로 헬기 타고 찾아간다. 이해했어? 네, 이해했습니다. 두 사람이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정미숙이 유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유진아, 고마워. 엄마가 몰라서. 괜찮아요, 엄마. 이제 수빈이 안전할 거예요. 그 순간 가게 밖에서 박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문 앞에 모여서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잘했어. 저런 군인들 혼내줘야 돼. 맞아. 우리 수빈이 많이 힘들었겠구나. 따뜻한 격려의 목소리들이 이어졌습니다. 경찰차가 시장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유진이 신고한 대로 2명의 경찰관이 치킨집으로 걸어왔어요. 신고 접수하고 왔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중년의 경찰관이 가게 안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최상병과 김일병은 이미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이 두 사람이 민간인 협박과 가게 영업방해를 했습니다. 증거 영상도 있고요. 유진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휴대폰에 저장된 영상을 경찰관에게 보여줬어요.
경찰관이 영상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이건 명백한 영업방해네요. 그리고 군인이라면서 이런 행동을 하다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최상병이 경찰관 앞에서 깊게 절을 했습니다. 김일병도 울먹이며 따라했어요. 처음 해본 일이고 다시는 절대 안 그럴게요. 하지만 경찰관의 표정은 엄중했습니다. 군인이 이런 행동을 하면 부대에도 알려야 합니다. 신분증 좀 보여주세요. 두 사람이 떨리는 손으로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경찰관이 신분증을 확인하며 수첩에 기록했어요. 소속 부대랑 계급까지 다 기록해 둘게요. 나중에 부대에 공문 보낼 예정입니다. 김일병이 무릎을 꿇으며 빌었습니다. 경찰관님,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부대에 알려지면 정말 큰일 나요. 그럴 걸 왜 했어요? 군인이라는 신분을 이용해서 민간인 괴롭히는 게 맞습니까? 경찰관의 따끔한 질책에 두 사람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때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들 우리 수빈이 괴롭혔다면서요? 아이고, 그렇게 착한 애를 왜? 군인이 그러면 안 되지. 따가운 시선들이 최상병과 김일병에게 쏟아졌습니다. 두 사람은 고개도 제대로 들 수 없었어요. 정미숙이 경찰관에게 말했습니다. 경찰관님, 이 사람들이 돈도 제대로 안 가져와서 계산도 못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럼 이건 무전 취식이네요. 더 심각한 문제군요. 경찰관의 말에 최상병이 황급히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아, 아니에요. 돈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부족한 건 마찬가지였어요. 유진이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내일까지 부족한 금액 가져오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사과문도 써오기로 했고요. 경찰관이 수첩에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까지 약속 지키는지 확인해 보겠어요. 만약 약속 어기면 바로 정식 입건할 겁니다. 네,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수빈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이렇게 혼나는 모습을 보니 속이 시원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유진이 수빈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수빈아,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누나가 지켜줄게. 누나, 고마워. 수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혼자 견뎌야 했던 시간들이 떠올라서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정미숙이 두 아이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유진이가 있어서 다행이야. 엄마는 정말 몰랐어. 시장 상인들도 하나씩 격려의 말을 건넸습니다. 수빈아, 앞으로는 힘들면 바로 말해야 해. 그래, 우리가 다 도와줄게. 군대 가서도 당당하게 지내야 해. 따뜻한 위로의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경찰관이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럼 내일 오후까지 부족한 금액이랑 사과문 가져오는 거 맞죠? 최상병과 김일병이 마지막으로 절을 하고는 황급히 가게를 나갔습니다. 꼬리를 내린 채 도망가는 모습이었어요. 가게 안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이날의 일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질 것 같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미숙이네 치킨은 그 어느 때보다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어머, 또 줄이 이렇게 길어졌네? 정미숙이 놀란 표정으로 가게 밖을 내다봤습니다. 저녁 6시인데도 손님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거든요. 엄마, 이제 익숙해지셔야 해요. 유진이 웃으며 치킨을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어머니를 도와가게 일을 함께 하고 있었어요. 사연은 이랬습니다. 707특임단 출신 누나가 동생을 괴롭히는 선임들을 혼내준다는 영상이 SNS에 퍼지면서 화제가 된 것이죠.
정의로운 누나의 참교육이라는 제목으로 수십만 명이 시청했고 댓글도 수천 개가 달렸어요. 우와, 이런 누나가 있다니 부럽다. 군대 선임들 진짜 저렇게 해야 해. 치킨집 어디야? 가서 먹어보고 싶다. 이런 댓글들이 이어지면서 자연스럽게 가게 홍보가 된 것입니다. 유진 씨, 정말 멋있어요. 단골 손님 한 분이 치킨을 받아가며 말했습니다. 저도 딸이 있는데 유진 씨 같은 누나였으면 좋겠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했을 뿐이에요. 유진이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때 문자 소리가 들렸어요. 수빈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누나, 부대에서 연락해. 최상병이랑 김일병이 정말 달라졌어. 다른 후임들한테도 잘해주고 나한테는 특히 더 친절해. 고마워, 누나. 유진이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다행이다.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 정미숙이 딸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유진아, 정말 고마워. 엄마 혼자서는 어떻게 했을지 몰라. 엄마 뭐려? 가족이잖아요. 손님들이 계속 들어오면서 가게는 더욱 바빠졌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얼굴에는 밝은 미소가 있었어요. 저녁 9시쯤 마지막 손님을 보내고 나서야 정리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매출이 평소의 3배나 돼요. 유진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잘 될 줄 몰랐어. 정미숙이 기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동안 어려웠던 가게 사정이 한순간에 나아진 것이죠. 앞으로도 계속 바쁠 것 같은데 직원 한 명 더 구해야겠어요. 그럴까? 유진아, 너는 언제까지 도와줄 수 있어? 당분간은 괜찮아요. 회사에서 휴가 더 받았거든요. 유진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수빈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지켜줄게요. 우리 유진이가 있어서 든든해. 모녀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때 또 문자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수빈이 보낸 사진이었어요. 부대에서 찍은 것 같은 사진에는 수빈이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가 하나 더 왔어요. 누나, 나도 나중에 정의로운 군인이 될게. 누나처럼 약한 사람들을 지키는 사람이 되고 싶어. 사랑해. 유진의 눈시울이 촉촉해졌습니다. 동생이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벅찼거든요. 수빈이가 뭐래? 자기도 정의로운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해요. 아이고, 우리 수빈이가 많이 컸구나. 정미숙도 감동받은 표정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시장은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미숙이네 치킨에는 여전히 따뜻한 불빛이 켜져 있었어요. 유진이 마지막 설거지를 마치며 생각했습니다. 가족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수빈이 보낸 마지막 메시지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누나 덕분에 이제 정말 자유로워. 고개 들고 당당하게 군생활 할 수 있을 것 같아. 정말 고마워. 유진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당당하게 지내. 누나가 항상 응원할게. 그날 밤 가족 모두는 편안한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걱정 없는 하루였거든요. 며칠 후 수빈은 부대에서 편지 한 장을 보냈습니다. 누나, 엄마. 이제 저는 정말 괜찮아요. 선임들도 달라졌고 저도 달라졌어요. 누나가 보여준 용기를 배워서 저도 다른 후임들을 지켜주고 있어요. 언젠가 전역하면 누나처럼 멋진 사람이 되어서 돌아갈게요. 사랑합니다. 그 편지를 읽은 유진과 정미숙은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가족이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한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미숙이네 치킨은 오늘도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치킨과 함께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부모도 없는 집안이라니
우리 집과는 어울리지 않네요. 호텔 상견례장에서 터져나온 예비 시어머니 강미라의 차가운 말이었습니다. 유나린의 어깨가 작게 떨렸어요. 어머니, 너무 심하신 것 아니에요? 아들 박준호가 당황해서 말렸지만 소용없었죠. 뭐가 심해? 사실을 말한 건데. 강미라는 전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당당했어요. 그때 77세 외할아버지 윤만호가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오늘 들은 말, 그 무게만큼 돌려드리겠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룸 전체에 울렸어요. 강미라가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죠. 뭐라고요? 하지만 윤만호는 이미 손녀의 손을 잡고 자리를 떠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몰랐어요. 그 조용한 노인이 한국 재계에 숨은 거물이라는 걸 말이에요.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면 가정의 평화와 행복이 찾아옵니다. 시간은 그날부터 시작됩니다. 한마디 말이 어떻게 한 가족의 운명을 바꾸게 되는지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11월의 서늘한 바람이 호텔 유리창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서울 시내 한복판 23층 스카이라운지의 개인 룸에는 고급스러운 찻잔들이 나란히 놓여 있었죠. 오후 3시 두 집안의 첫 만남을 위한 상견례 자리였습니다. 창밖으로는 한강이 유유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하늘은 맑았지만 공기는 차가웠죠. 마치 오늘 있을 만남을 예고하는 듯 했습니다. 유나리는 차분한 회색 원피스를 입고 앉아 있었어요. 28배 나이에도 어딘가 소녀 같은 기운이 남아있는 얼굴이었죠. 깔끔하게 정리한 단발머리가 목선을 따라 자연스럽게 흘러내렸습니다. 그 옆에는 77세의 외할아버지 윤만호가 정갈한 회색 정장 차림으로 자리했어요. 오랜 세월이 새겨진 얼굴이었지만 여전히 반듯한 어깨와 날카로운 눈빛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찻잔을 드는 모습에는 품격이 묻어났어요. 젊은 시절부터 몸에 밴 절제된 움직임이었죠. 맞은편에는 박준호와 그의 부모가 앉아 있었습니다. 박성우는 58세로 보이는 단정한 체구의 남자였어요. 값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어딘가 위축되어 보였죠.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이라고 하기에는 기세가 부족해 보였습니다. 그 옆에 강미라는 확실히 달랐어요. 56세쯤 되어 보였는데 값비싼 샤넬 수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목에는 진주 목걸이가, 손목에는 까르띠에 시계가 반짝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장신구보다도 눈에 띄는 건 경직된 표정이었죠. 입가에는 미묘한 우월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30살의 박준호는 부모 사이에 앉아서 자꾸만 할인을 바라봤어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죠. 오늘 이 자리가 잘못될 수도 있다는 걸 예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윤만호가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무게가 있었어요. 70년 넘게 살아온 사람만이 낼 수 있는 깊이가 느껴졌죠. 아, 네. 안녕하세요. 박성우가 어색하게 답했습니다. 그런데 강미라는 찻잔을 들어 올리면서 입술만 살짝 움직였어요. 인사라고 하기엔 너무 건성이었죠. 마치 아래 사람을 대하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할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 오빠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진실했어요. 긴장한 것이 역력했지만 예의는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었죠. 우리 할인이가 예의 바르죠. 윤만호가 손녀를 바라보는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오랜 세월 둘이서만 살아온 애틋함이 묻어났어요. 부모를 잃은 어린 손녀를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을지 그 세월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강미라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찻잔을 내려놓으면서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그것은 미소가 아니라 비웃음에 가까웠죠. 뭔가 꿍꿍이가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강미라의 목소리가 룸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톤이 달라졌어요. 처음에 어색함이 사라지고 대신 날카로움이 스며들었죠. 공기가 순식간에 싸늘해졌습니다. 부모님은 어디 계신가요? 오늘 이런 중요한 자리에 안 나오시네요. 질문이라기보다는 추궁에 가까웠어요. 할인의 어깨가 작게 움츠러들었습니다. 예상했던 질문이었지만 막상 들으니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저희 부모님은 돌아가셨습니다. 할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무리 많이 해본 대답이어도 여전히 아픈 말이었어요. 아, 그래요? 강미라가 과장되게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동정 대신 차가운 계산이 스며들어 있었어요. 마치 이런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죠. 언제 돌아가신 거예요? 제가 어릴 때요. 할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고개도 자꾸만 숙여졌어요. 윤만호가 손녀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50년 넘게 세상을 살아온 남자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죠. 그럼 할아버지가 혼자 키우셨다는 말씀이네요. 강미라가 시선을 윤만호에게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 시선에는 존경보다는 의심이 섞여 있었어요. 마치 혼자서 제대로 키웠을 리가 없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윤만호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예리한 사람이라면 눈치챘을 거예요. 그의 눈이 미세하게 가늘어졌다는 걸 말이죠. 박성우가 어색한 침묵을 깨려고 했습니다. 요즘 젊은 분들 참 대견하죠. 할인 양도 직장 생활 잘하신다고. 직장이 어디세요? 강미라가 끼어들었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신문에 가까웠어요. 남편의 말을 자르면서까지 캐묻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았죠. 작은 출판사에서 편집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할인이 최대한 예의 바르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강미라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출판사요? 월급이 얼마나 되나요? 순간 룸안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박준호가 당황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설마 이런 말을 할 줄은 몰랐던 거죠. 어머니, 뭐, 궁금한 게 이상한가? 우리 집 며느리가 될 사람인데. 강미라의 목소리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마치 할인을 면접 보는 사람처럼 대하고 있었어요. 할인이 창피해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윤만호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의 주먹이 천천히 쥐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말이에요. 강미라가 찻잔을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소리가 유난히 크게 났어요. 부모도 없는 집안이라니 우리 집과는 어울리지 않네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할인이 고개를 떨구었어요.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죠. 28회 동안 이런 말을 수없이 들어왔지만 여전히 아팠습니다. 윤만호는 묵묵히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77년을 살아온 남자의 손은 전혀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너무나 조용했죠.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는 폭풍이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 들은 말, 그 무게만큼 돌려드리겠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룸 전체에 울렸습니다. 강미라가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예상과 다른 반응이었거든요. 뭐라고요? 할인아, 일어나자. 윤만호가 손녀의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할인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할아버지, 괜찮다. 이제 집에 가자. 두 사람이 룸을 나가는 뒷모습을 박준호가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가족 사이에서 찢어지는 마음이었죠. 어머니, 너무 심하신 것 아니에요? 문이 닫힌 후에야 박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심해?
사실을 말한 건데 뭐가 심해? 강미라는 전혀 반성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당당했어요. 그날 밤 작은 아파트의 서재에서 윤만호는 오래된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세월에 바랜 서류들이 나왔어요. 주식증서, 계약서, 그리고 몇 장의 명함들이었죠. 사람들은 그를 은퇴한 평범한 노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서류 가방 안에는 한국 재계에 숨은 권력자였던 과거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윤만호는 하나의 명함을 집어들었습니다. 이성진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죠. 50년 지기 친구이자 여전히 재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이었습니다. 핸드폰을 들어 번호를 눌렀습니다. 성진이야, 나야. 전화기 너머로 친구의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윤만호가 먼저 연락하는 일은 거의 없었거든요. 만호야, 무슨 일이야? 내일 시간 있어? 할 이야기가 있어. 상견례가 끝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할인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평소라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할아버지에게 인사를 드리고 밝은 목소리로 좋은 하루 보내세요라고 말했을 텐데 이제는 그런 여유도 없었죠.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 할인의 모습이 윤만호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벌써 회사에 갈 시간인데도 움직일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할인아, 회사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윤만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손녀의 어깨가 움츠러드는 게 보였어요. 할아버지, 저 오늘 반찬 했어요. 목소리가 풀이 죽어 있었습니다. 평소의 활기찬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출판사 사무실에서도 할인은 예전 같지 않았어요. 동료들이 점심시간에 함께 가자고 해도 전 괜찮아요라며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죠. 책상 위에는 편집 중인 원고가 그대로 놓여 있었는데 며칠째 같은 페이지를 보고 있었습니다. 할인 씨, 요즘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어요? 동료 김주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할인이 억지로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너무나 억지스러웠어요. 화장실 거울 앞에 선 할인은 자신의 얼굴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부은 눈, 헬스한 얼굴, 그리고 어딘지 초라해 보이는 모습이었어요. 나는 왜 항상 부족한 걸까? 중얼거리는 목소리가 화장실 안에 울렸습니다. 강미라가 한 말들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부모도 없는 집안, 우리 집과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그 차가운 말들이 마음속을 파고들었죠. 집에 돌아온 할인을 본 윤만호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손녀가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면서 한숨을 쉬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할인아, 윤만호가 손녀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가난은 부끄럽지 않다. 하지만 남의 말에 무너지는 건 내 잘못이야.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77년을 살아온 남자의 지혜가 담겨 있었어요. 할아버지도 젊었을 때 그런 소리 많이 들었거든. 가난하다고, 배경이 없다고. 하지만 견뎠어. 그래서 지금의 내가 있는 거야. 할인이 고개를 들어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눈물이 글썽였어요. 정말 괜찮아질까요? 괜찮아진다. 시간이 걸릴 뿐이야. 윤만호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고 있었어요. 자신의 소중한 손녀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을 그냥 둘 수는 없었죠. 한편 강남 한복판의 고급 레스토랑에서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모임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강미라와 그녀의 사교 모임 멤버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말이야, 우리 준호 상견례 갔는데 강미라가 와인잔을 돌리면서 말을 시작했습니다. 테이블에 앉은 여성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됐어요. 상대방 집안이 어떤데요? 부모도 없는 집이라니 어디서 감히 우리 집안을 넘보나 몰라. 강미라의 목소리에는 우월감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한 일을 자랑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어머, 정말요? 요즘 그런 집안도 있어요? 있죠. 할아버지가 혼자 키웠다는데 제대로 키워졌을 리가 있겠어요? 여성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동정적인 표정을 지었지만 대부분은 강미라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그래도 사랑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한 여성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랑으로만 되는 게 결혼이에요? 집안도 봐야죠. 우리 준호가 고생할 게 뻔하잖아요. 강미라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논리는 확고했어요. 그날 저녁 그 모임에 참석했던 여성 중 한 명이 지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있잖아. 오늘 강미라 씨가 하는 얘기 들었는데 소문은 그렇게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강남 사교계는 생각보다 좁았습니다. 하나의 이야기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점점 부풀려졌죠. 며칠 후 작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요즘 돈 있다고 막 나가는 집안들 보면 내용은 직접적이지 않았지만 아는 사람이 보면 금방 알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었어요. 댓글들도 하나둘씩 달리기 시작했죠. 저런 집안이랑은 절대 결혼하면 안 되죠. 부모 없는 애들은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다던데. 할아버지가 키웠다고? 제대로 키워졌을 리가. 할인이 그 글을 발견한 건 우연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스마트폰을 보다가 눈에 들어온 제목이었어요. 클릭해서 읽어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죠. 아, 작은 탄식이 입에서 나왔습니다. 사무실 안이 갑자기 답답해졌어요. 화장실로 뛰어가서 문을 잠그고 울음을 터뜨렸죠. 집에 돌아온 할인의 모습을 본 윤만호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손녀가 소파에 엎드려서 흐느끼는 모습을 보니 가슴속에서 뭔가 끓어오르는 걸 느꼈어요. 할인아, 무슨 일이야? 할아버지, 인터넷에 우리 얘기가. 할인이 스마트폰을 내밀었습니다. 윤만호가 화면을 보는 순간 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날 밤 윤만호는 서재에서 오랫동안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오래된 명함들이 놓여 있었죠. 마침내 그가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번호를 누르면서 결심을 굳혔어요. 성진이야. 만호야, 밤늦게 무슨 일이야? 전화기 너머로 친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야. 사람들에게 말의 책임을 가르칠 때다. 윤만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확고했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다시 살아난 불길처럼 강렬했어요. 뭔 소리야? 무슨 일인데? 내일 만나자. 할 이야기가 많아. 전화를 끊은 후 윤만호는 다시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50년 전의 계약서들, 주식 증서들, 그리고 각종 문서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사람들은 몰랐죠. 그 조용한 노인이 한때 이 나라 경제의 한 축을 담당했던 인물이라는 걸 말이에요. 은퇴 후 조용히 살아왔지만 여전히 그의 영향력은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기다려라. 작은 중얼거림이 고요한 서재에 울렸습니다. 윤만호의 복수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 월요일 아침 박성우의 하루는 평소와 다르지 않게 시작됐습니다. 강남구에 위치한 자신의 회사 성우기업 사무실에 도착해서 커피를 마시며 하루 일정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58년을 살아오면서 쌓아온 안정감이 그의 얼굴에 배어 있었죠. 사장님, 한별그룹에서 연락 왔습니다. 비서가 급하게 들어와서 말했어요. 박성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뭔 일이래? 투자 계약 건으로 긴급 미팅을 요청한다고 하네요.
박성우는 별로 걱정하지 않았어요. 한별그룹과는 이미 계약서까지 검토한 상태였거든요.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알겠어. 언제? 오늘 오후 2시요. 오후 2시 한별그룹 본사 회의실. 박성우는 평소처럼 여유로운 표정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표정이 예상과 달랐어요. 차갑고 경직되어 있었죠. 박 사장님, 죄송합니다만. 한별그룹 투자 담당 이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투자 계약을 보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뭐라고요? 박성우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되물었어요. 이유가 뭔가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문제 없다고 하셨잖아요. 죄송합니다. 상부의 결정입니다. 더 이상의 설명은 없었어요. 박성우는 어리둥절한 채로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박성우는 집에서 강미라에게 하루 있었던 일을 얘기했어요. 이상해. 분명히 계약이 성사되는 분위기였는데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강미라도 당황스러워했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흔들리면 자신의 사교 생활에도 타격이 올 테니까요. 누가 우리 회사를 건드린 거지? 박성우가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그는 몰랐죠. 이미 며칠 전부터 조용한 움직임이 시작되었다는 걸 말이에요. 그 시각 윤만호는 친구 이성진과 강남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고 있었습니다. 이성진은 72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카리스마 있는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한국 재계에서 손꼽히는 실력자였죠. 만호야, 오랜만이네. 고마워, 성진아. 바쁜 와중에 시간 내줘서. 두 사람은 5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젊은 시절 함께 사업을 일으켜 세운 동지였어요. 무슨 일인지 대충 짐작은 가더라. 내 손녀 이야기 들었어. 이성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성진아, 내가 복수하려는 게 아니야. 윤만호의 목소리는 침착했어요. 그럼 뭐야?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말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걸. 윤만호가 찻잔을 들면서 말했습니다. 박성우라는 사람 알아봤어. 한별그룹하고 투자 계약 추진 중이더라. 그래서 그 계약이 성사되면 회사가 한 단계 더 커지겠지. 하지만 윤만호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만약 그 계약이 무산된다면? 이성진이 윤만호를 바라봤습니다. 오랜 친구의 의도를 읽고 있었어요. 내가 원한다면 한마디면 돼. 한별그룹 회장이랑 골프도 자주 치거든. 고마워. 하지만 만호야, 정말 괜찮겠어? 이런 일은 되돌릴 수 없어. 이성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만이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야. 단지 누군가는 그 순간을 눌러줘야 하지. 윤만호의 눈빛이 결연했어요. 그날 밤 윤만호는 집으로 돌아와서 거실 한쪽에 놓인 작은 제단 앞에 섰습니다. 죽은 딸의 영정이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26에 세상을 떠난 딸 할인의 어머니였죠. 미연아. 윤만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가 내 딸을 지키지 못했구나. 그런 말을 듣게 해서 영정 속 딸의 모습이 흐릿해졌어요. 윤만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죠. 우리 딸은 떠났지만 그 아이는 지켜야지. 이젠 내가 엄마와 아버지 둘 다다. 그는 무릎을 꿇고 딸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늦었어. 하지만 이제라도 바로잡을게. 영정 앞에서 일어난 윤만호의 얼굴에는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어요. 다음 날 또 다른 소식이 박성우에게 전해졌습니다. 사장님, 태평건설에서도 연락 왔어요. 비서가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뭔데? 하반기 협력업체 선정에서 저희가 제외됐다고 합니다. 박성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태평건설은 그들 회사의 주요 거래처 중 하나였거든요. 이유는? 정확한 이유는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냥 내부 방침이 바뀌었다고만. 박성우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연이은 악재에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이상해. 분명히 뭔가 있어. 그는 몇 군데 더 연락을 해봤지만 돌아오는 답은 비슷했어요. 갑자기 모든 곳에서 성우 기업을 기피하기 시작한 거죠. 도대체 누가? 박성우가 중얼거리는데 갑자기 하나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지난주 상견례 자리에서 만났던 그 조용한 노인의 모습이었죠. 설마.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그냥 은퇴한 노인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 시각 윤만호는 서재에서 오래된 서류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먼지가 쌓인 파일들 사이에서 낡은 계약서 하나가 나왔어요. 태양투자신탁 설립계약서. 그 계약서에는 윤만호의 이름이 공동 설립자로 적혀 있었습니다. 지금은 대한투자그룹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국내 굴지의 금융회사가 된 곳이었어요. 윤만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람들은 몰랐죠. 그가 한국 경제 발전의 뒤편에서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를 말이에요. 또 다른 서류가 나왔어요. 태양건설 지분 계약서였죠. 현재 국내 5대 건설사 중 하나인 그 회사의 초기 투자자 명단에도 윤만호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5%는 남아있을 거야. 윤만호가 혼자 중얼거렸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이성진에게서 온 연락이었어요. 만호야, 일이 잘 풀리고 있어. 한별그룹 말고 다른 곳들도 움직이고 있더라. 고마워, 성진아. 그런데 정말 괜찮아? 박성우라는 사람, 완전히 망할 수도 있어. 이성진의 목소리에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괜찮아. 사람은 망해봐야 정신을 차리는 법이거든. 윤만호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성진아, 이건 복수가 아니야. 그럼 뭐야? 교육이야. 말의 무게를 가르쳐 주는 거지. 전화를 끊은 후 윤만호는 다시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직도 수많은 계약서들과 주식 증서들이 들어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를 그냥 은퇴한 노인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여전히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조용하지만 완벽하게 계산된 응징의 첫 단계였습니다. 창밖으로는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윤만호가 창가에 서서 빗방울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작은 중얼거림이 고요한 서재에 울렸습니다. 그의 가방 속 계약서들이 하나둘 세상 밖으로 나올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품격으로 응징하는 방식, 그것이 윤만호가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수요일 오전, 박성우는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비서실에서 기다리고 있던 직원들의 어두운 표정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활기찬 인사를 나누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사장님, 긴급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경영지원팀장이 다급하게 다가왔어요. 손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들려 있었죠. 뭔 일이야? 박성우가 사무실로 들어가면서 물었습니다. 한성건설, 대우물산, 그리고 삼진기업에서 모두 계약 취소 통보가 왔습니다. 뭐라고? 박성우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 세 곳은 모두 성우기업의 주요 거래처였거든요. 이유는 뭐래? 각각 다르긴 한데 공통점은 갑자기 내부 방침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박성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하루아침에 주요 거래처 세 곳을 잃는다는 건 회사 존립에 직접적인 타격이었죠. 당장 각 회사 담당자들한테 연락해봐. 뭔가 오해가 있을 거야. 하지만 연락을 해봐도 돌아오는 답은 비슷했어요. 죄송하다, 결정된 사안이라 어쩔 수 없다는 말뿐이었죠. 점심시간이 되자 더 심각한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경제신문에서 우리 회사 기사가 났어요. 비서가 태블릿을 들고 왔어요.
화면에는 이런 제목이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성우기업, 이딴 계약 취소로 경영난 가중, 내부 리스크 발생설 제기. 기사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마치 회사 내부 사정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죠. 이게 뭐야? 누가 이런 정보를 흘린 거지? 박성우가 분노에 떨면서 소리쳤어요. 그 시각 주식시장에서는 성우기업 주가가 급락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시가보다 15%나 떨어진 상태였어요. 투자자들이 앞다투어 매도 주문을 넣고 있었죠. 사장님, 주주들한테서 전화가 계속 오고 있어요. 직원들의 얼굴에는 불안감이 역력했습니다. 그날 저녁 박성우는 기진맥진한 상태로 집에 돌아왔어요. 강미라가 거실에서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는데 얼굴이 심상치 않았죠. 여보, 이게 뭐예요? 강미라가 뉴스 기사를 보여줬어요. 남편 회사에 관한 부정적인 기사들이 줄줄이 올라와 있었죠. 나도 모르겠어. 갑자기 이런 일들이. 박성우가 소파에 주저앉으면서 말했어요. 누군가 우리를 의도적으로 공격하는 것 같아. 누가요? 왜요? 강미라의 목소리에 불안감이 섞여 있었어요. 남편의 사업이 흔들리면 자신의 사치스러운 생활도 위험해지니까요.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악화됐죠. 추가로 두 곳의 거래처가 더 계약을 취소했고 은행에서는 대출 심사를 재검토하겠다는 통보까지 왔습니다. 강미라는 견딜 수 없었어요. 사교 모임에서 받는 시선들이 달라지기 시작했거든요. 평소 같으면 자신을 부러워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동정 어린 눈빛으로 바라봤죠.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순 없어. 강미라가 거울 앞에서 중얼거렸어요. 그러면서 문득 떠오른 게 있었죠. 지난 상견례 때 만났던 그 조용한 노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설마, 처음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은퇴한 노인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하지만 다른 가능성을 찾을 수 없었죠. 목요일 오후 강미라는 결국 윤만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평소 같으면 절대 가지 않을 서민 아파트 단지였어요. 주차장에 자신의 수입차를 세우면서도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죠. 초인종을 누르자 윤만호가 나왔습니다. 집안 복장이었지만 여전히 단정한 모습이었어요. 어르신. 강미라가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누구시죠? 윤만호가 천천히 물었습니다. 물론 누군지 알고 있었지만 일부러 모르는 척했어요. 저 박준호 어머니 강미라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무슨 일로? 윤만호의 목소리는 평온했어요. 전혀 감정이 드러나지 않았죠. 잠시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강미라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들어오세요. 윤만호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거실은 소박했지만 깔끔했어요. 값비싼 가구는 없었지만 정성스럽게 관리한 흔적이 보였죠. 강미라는 어딘가 초라하다고 생각했어요. 차 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윤만호가 찻잔을 가져왔어요. 오래된 찻잔이었지만 깨끗했죠. 무슨 말씀이 있으시다고? 윤만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강미라가 입술을 달싹였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날 상견례 때 말이에요. 네. 제가 감정이 앞서서 실례를 했던 것 같아서요. 강미라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진심 어린 사과는 아니었죠. 어르신도 어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에 윤만호의 눈빛이 변했어요. 미세하게 날카로워졌죠. 그러니까 뭐죠? 이해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도 요즘 힘들어서. 강미라가 둘러서 말했어요. 직접적으로는 못하겠지만 남편 회사 일과 관련이 있는지 떠보려는 거였죠. 윤만호는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강미라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사람은 실수로 상처를 주지만 오만으로는 상처를 키웁니다.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무게가 있었어요. 그날 부인께서 하신 말씀은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계획적인 모욕이었죠. 강미라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예상과 다른 반응이었거든요. 어르신, 그럼 정말로. 뭐가 정말로죠? 윤만호가 반문했어요. 강미라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했어요. 확신은 없었지만 뭔가 연관이 있다는 느낌은 들었죠. 죄송합니다. 결국 강미라가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그 사과에는 진정성이 부족했죠. 사과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입으로만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윤만호가 일어서면서 말했어요. 이제 가보시죠. 강미라도 어쩔 수 없이 일어났어요. 뭔가 더 말하고 싶었지만 분위기상 그럴 수 없었죠. 그럼 실례했습니다. 강미라가 어색하게 인사하고 나갔어요. 문이 닫힌 후 윤만호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놓여 있었어요. 그중 하나를 집어들었죠. 박성우 그룹거래 전면 보류 요청서라고 적힌 문서였어요. 윤만호가 스마트폰을 들어 번호를 눌렀습니다. 김 부장님, 윤만호입니다. 상대방은 한재은행 기업금융부장이었어요. 아, 윤 이사님. 무슨 일이십니까? 서류 하나 보내드릴게요. 검토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알겠습니다. 윤만호가 서류를 스캔해서 전송했어요. 그 문서에는 박성우 그룹과의 모든 금융 거래를 중단하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죠. 사람들은 몰랐어요. 윤만호가 한재은행의 대주주 중 한 명이라는 걸 말이에요. 비록 지분은 많지 않았지만 그의 의견은 여전히 무게가 있었죠. 조용한 복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겨울 해가 지고 있었어요. 윤만호가 창가에 서서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작은 중얼거림이 고요한 서재에 울렸어요. 품격 있는 응징, 그것이 윤만호가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강미라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윤만호의 집에서 돌아온 후로 계속 불안감에 시달렸어요. 뭔가 확실하지는 않았지만 남편 회사에 닥친 일련의 사건들이 그 조용한 노인과 관련이 있다는 직감이 들었죠. 이런 식으로 당하고만 있을 순 없어. 강미라가 침실에서 중얼거렸어요. 옆에서는 박성우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죠. 요즘 스트레스로 잠들기가 힘들었는데 오늘은 너무 지쳐서 그런지 골아떨어져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강미라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연락처에서 이 기자라는 이름을 찾았어요. 경제신문사에서 일하는 기자였죠. 몇 년 전 사교 모임에서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기자님, 저 강미라예요. 아, 강미라 씨. 오랜만이네요. 무슨 일이에요? 혹시 시간 되시면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서요. 강미라의 목소리에는 계산된 친밀감이 묻어 있었어요. 그날 오후 강남의 한 카페에서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강미라는 평소보다 화려하게 차려입고 나왔어요.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는 의도였죠. 무슨 이야기인데요? 이 기자가 커피를 마시면서 물었어요. 요즘 성우기업 어려워진 거 아세요? 네, 알고 있어요. 계약 취소가 연이어 일어나고 있다던데. 그 뒤에 누가 있는지 아세요? 강미라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누군데요? 윤만호라는 사람이에요. 과거에 우리랑 투자 관련해서 손실을 본 적이 있는데 그때부터 앙심을 품고 있었던 것 같아요. 강미라가 거짓말을 하면서도 당당한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요? 증거가 있나요?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정황상 확실해요. 갑자기 이런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는 게 우연일 리가 없잖아요.
이 기자가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았어요. 특종의 냄새를 맡은 거죠. 며칠 후 인터넷 경제 매체에 작은 기사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성우기업 경영난, 개인적 원한 관련설 제기. 기사 내용은 구체적이지 않았지만 아는 사람이 보면 윤만호를 가리키는 것이 분명했어요. 강미라가 흘린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기사였죠. 하지만 강미라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사교 모임에서도 입방아를 찍기 시작했거든요. 윤만호? 돈 좀 있다고 설치는 은퇴자야. 나이 들어서 별의별 짓 다 하네요. 그냥 조용히 살면 될 텐데 왜 남의 가정을 해치려고 하는 거죠? 강미라의 말은 점점 과장되어 갔어요. 처음엔 조심스럽게 시작했지만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게 됐죠.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 역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재계에서 윤만호의 진짜 정체를 아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강미라라는 사람이 윤만호 이사를 헐뜯고 다닌다는데 정말 몰상식하네. 윤 이사가 누군데? 한국 경제 발전에 얼마나 기여한 분인지 모르나 봐. 소문은 강미라가 퍼뜨린 것보다 훨씬 빠르게 번져나갔어요. 특히 재계 인사들 사이에서는 윤만호를 존경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다음 주 월요일 주요 경제신문에 큰 기사가 실렸습니다. 강미라, 재계 원로 윤만호 씨 모독 논란. 도덕성 의문 제기. 기사는 강미라가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윤만호가 한국 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로까지 상세히 소개하고 있었죠. 강미라가 그 기사를 본 건 사교 모임에서였어요. 평소 같으면 자신을 우러러보던 사람들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미라 씨, 이게 뭐예요? 한 여성이 신문을 들어 보이면서 물었어요. 저는 모르는 얘기예요. 강미라가 당황해서 대답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그 시각 박성우의 회사에는 더 큰 위기가 닥쳐오고 있었습니다. 투자자들이 앞다투어 빠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사장님, 큰일입니다. 비서가 급하게 들어왔어요. 뭔 일이야? 주주들이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하고 있어요. 경영진 교체를 논의하겠다고 합니다. 박성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자신이 평생 일궈온 회사가 하루아침에 무너질 위기에 처한 거였죠. 아직 방법이 있을 거야. 뭔가 해결책이. 하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박준호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행동 때문에 가족 전체가 위험에 처했다는 걸 알았거든요. 윤아린이 다니는 출판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퇴근 시간이 되자 할인이 나타났죠. 할인아. 박준호가 조심스럽게 부르면서 다가갔어요. 할인이 깜짝 놀라면서 뒤돌아봤습니다. 며칠 전부터 박준호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있었거든요. 준호 오빠, 잠깐 시간 좀 내줄 수 있어? 할 얘기가 있어. 박준호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근처 카페에 앉아서 박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대신 사과드리고 싶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제발 우리 가족을 용서해 주세요. 박준호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24부터 사귀어온 연인 앞에서 이런 일을 해야 한다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랐어요. 할인이 눈물을 닦으면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용서는 어머니가 해야 할 몫이에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당신은 아직 그분의 그림자 속에 있네요. 박준호가 고개를 들어 할인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실망이 가득했어요. 할인아, 나는 오빠가 잘못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오빠도 그때 아무 말 못했잖아요. 할인의 말에 박준호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날 상견례 때 어머니를 말리지 못한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미안해, 할인아.
미안하다는 말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할인이 일어서면서 말했어요. 이제 그만 가요. 박준호는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가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죠. 목요일 저녁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인 라모나 호텔 크리스털 볼룸에서는 한국경제발전협회 주최 자선 만찬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재계 거물들과 정재계 인사들이 모인 자리였어요. 샹들리에가 화려하게 빛나는 홀 안에는 수백 명의 귀빈들이 자리하고 있었죠. 강미라도 그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런 행사에서 사교 활동을 즐겼을 텐데 요즘은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어요. 며칠 전 신문 기사 이후로 주변의 반응이 싸늘해졌거든요. 미라 씨, 안녕하세요. 지인 한 명이 인사를 건넸지만 예전만큼 친근하지 않았어요. 어딘가 거리를 두는 느낌이었죠. 네, 안녕하세요. 강미라가 억지로 웃으면서 답했습니다. 박성우는 아예 참석하지 않았어요. 회사 상황이 너무 급박해서 나올 여유가 없었거든요. 투자자들과 채권자들의 압박이 날로 심해지고 있었죠. 만찬이 시작되고 1시간쯤 지났을 때 사회자가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위촉된 명예 고문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홀 안이 조용해졌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단상으로 집중됐죠. 한국 경제 발전에 오랫동안 기여해 오신 윤만호 명예 고문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홀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런데 강미라만은 박수를 치지 못했어요. 그 이름을 들은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거든요. 단상에 오른 사람은 분명 며칠 전 자신이 만났던 그 조용한 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어요.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고 당당하게 서 있는 모습에서는 범상치 않은 기품이 느껴졌죠. 감사합니다. 윤만호가 단상에서 간단히 인사했어요.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마이크를 통해 전해지는 그의 말은 무게가 있었죠. 강미라는 믿을 수 없었어요.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그 노인이 재계의 명예 고문이라니요. 윤 고문님께서는 이번 경제정책자문위원회의 핵심 멤버로 활동하실 예정입니다. 사회자가 계속 소개했어요. 특히 구조조정 대상 기업들에 대한 최종 승인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강미라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구조조정 대상 기업이라면 남편의 회사도 포함될 수 있었거든요. 홀 안의 다른 참석자들은 윤만호를 보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존경받는 인물인지 알 수 있었어요. 몇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윤만호에게 넘겼어요. 윤만호는 잠시 홀을 둘러봤습니다. 그러다가 강미라와 눈이 마주쳤어요. 강미라는 그 순간 숨이 막히는 것 같았죠.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어 영광입니다. 윤만호가 말을 시작했어요.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됩니다.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죠. 그의 시선이 다시 강미라를 향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람에 대한 예의입니다.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기본적인 도리 말이에요. 홀 안의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앞으로 이 자리에서 그런 가치를 지켜나가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윤만호가 단상에서 내려오면서 강미라 쪽으로 걸어왔어요. 강미라는 도망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주변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부인. 윤만호가 강미라 앞에 섰어요. 어르신. 강미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말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윤만호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확고했어요. 당신의 체면을 위해 내 손녀의 마음을 짓밟았죠. 주변 사람들이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바라봤어요. 이제 그 체면으로 무너지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윤만호가 정장 주머니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이게 뭔가요? 강미라가 떨리는 손으로 물었어요. 박성우 그룹과의 모든 거래 중단 통보서입니다. 윤만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강미라가 서류를 받아보는데 손이 너무 떨렸어요. 봉투를 열어보니 여러 회사의 로고가 찍힌 공문들이 들어 있었죠. 이건 말이 안 돼요. 왜 말이 안 됩니까? 윤만호가 반문했어요. 어르신이 이런 권한이 없다고 생각하셨군요. 윤만호가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는 차가웠죠. 지난 50년 동안 제가 뭘 했는지 모르셨나 봅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대부분은 윤만호의 편이었죠. 제가 투자하고 키운 회사들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윤만호가 계속 말했어요. 그 회사들이 지금 당신 남편 회사와 거래를 끊고 있습니다. 강미라의 얼굴에서 혈색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어르신, 제발이라는 말을 하기엔 너무 늦었습니다. 윤만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 시각 박성우는 회사에서 연이어 들어오는 나쁜 소식들을 받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한재은행에서 대출 회수 통보가 왔어요. 대성건설에서도 계약 파기 통보가, 한진물산도 거래 중단이라고. 박성우가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하루아침에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죠.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그때 비서가 급하게 들어왔어요. 사장님, 부인께서 전화하셨는데 당장 호텔로 오시라고 하네요. 급한 일이 있다고. 박성우가 급하게 호텔로 향했을 때 만찬 행사는 이미 끝나가고 있었어요. 강미라는 화장실에서 울고 있었죠. 여보, 무슨 일이야? 박성우가 다가가면서 물었어요. 여보, 우리 완전히 끝났어. 강미라가 흐느끼면서 말했어요. 뭔 소리야? 윤만호. 그 사람이 제게 명예 고문이야. 우리 회사 거래 다 끊어버렸어. 박성우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게 무슨, 내가 그 사람을 너무 무시했어. 완전히 잘못 봤어. 강미라가 계속 울었어요. 그날 밤부터 박성우 그룹의 몰락이 본격화됐습니다. 주요 거래처들이 하나둘씩 등을 돌렸고 금융기관들도 자금 지원을 중단했어요. 강미라가 그토록 자랑했던 체면은 하루아침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사교 모임에서는 아무도 그녀와 대화하려 하지 않았고 평소 아부하던 사람들도 냉담하게 돌아섰어요. 폐허 위에 서 있는 무너진 탑처럼 강미라의 허영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윤만호의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건 그저 시작일 뿐이었죠. 호텔 만찬이 끝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강미라는 그동안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어요. 평소 같으면 매일 나가던 사교 모임도 쇼핑도 모든 일상이 멈춰버렸죠. 거실 소파에 앉아서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박성우는 새벽부터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는 나날이 계속됐어요. 회사를 살리려고 동분서주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죠. 오히려 매일 더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직원들 월급도 못 줄 상황입니다. 격리 담당자가 암울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일단 내 개인 계좌에서 충당해. 박성우가 한숨을 쉬면서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언제까지 가능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날 저녁 박성우가 집에 돌아왔을 때 강미라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장도 하지 않은 얼굴이 초췌해 보였어요. 여보, 밥은 먹었어? 박성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먹을 기분이 아니야. 강미라가 힘없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몸 관리를 해야지. 무슨 소용이야? 이미 다 끝났는데. 강미라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가득했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박준호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요즘 아들과도 제대로 대화를 나누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준호야. 강미라가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박준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예전처럼 다정하지 않았어요. 엄마가 잘못했나? 강미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박준호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는 틀린 게 아니야. 체면을 지키려 했던 거야. 강미라가 자신을 방어하듯 말했어요. 체면이 아니라 사람을 지켰어야 했어요. 박준호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준호야,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박준호가 말을 끊었어요. 할인이랑은 어떻게 됐니? 강미라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끝났어요. 완전히. 박준호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어요. 전화가 끊어진 후 강미라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아들마저 등을 돌렸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 시각 박준호는 할인이 사는 아파트 근처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었거든요. 할인이 퇴근 시간에 맞춰서 나타났어요. 준호 오빠. 할인이 놀란 표정으로 그를 봤어요. 잠깐만 시간 내줄 수 있어? 박준호가 간절한 표정으로 부탁했어요. 두 사람은 조용한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박준호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어요. 당신이 옳았어요. 박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당신이 옳았어요. 하지만 내 어머니는 그걸 끝까지 몰랐어요. 할인이 조용히 그의 말을 들었어요. 나도 그날 왜 어머니를 말리지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미안해요. 박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달라질 게 있나요? 할인이 슬픈 미소를 지었어요.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요. 그래도 오빠는 용기 냈잖아요. 그게 다예요. 할인이 일어서면서 말했어요. 할인아. 박준호가 그녀를 붙잡으려 했지만 할인은 이미 돌아서고 있었어요. 안녕히 계세요, 오빠. 그것이 두 사람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며칠 후 강미라에게는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교 모임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미라 씨, 죄송한데 당분간 모임 참석을 자제해 주시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강미라가 당황해서 물었어요. 요즘 여러 가지로 말이 많잖아요. 다른 회원들이 부담스러워해서. 전화가 끊어진 후 강미라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자신이 완전히 고립되었다는 걸 말이에요. 그날 밤 강미라는 거실 테이블에 와인잔을 놓고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평소에는 절대 혼술은 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것밖에 할 일이 없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와인잔을 기울이면서 중얼거렸어요. 체면을 지키려 했던 게 잘못이야? 하지만 대답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박성우는 아직 집에 오지 않았고 아들은 연락도 하지 않았죠. 텔레비전에서는 경제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성우기업의 몰락에 대한 분석 프로그램이었죠. 성우기업의 급작스러운 몰락은 경영진의 도덕성 문제와도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미라가 리모컨으로 채널을 돌렸어요. 하지만 어느 채널을 봐도 비슷한 내용이 나왔죠. 재계 인사들은 윤만호 명예고문의 이번 결정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지 않는 기업과는 거래할 수 없다는 게 업계의 분위기입니다. 강미라가 와인잔을 바닥에 내려놓았어요. 잔이 테이블에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죠. 세상이 이렇게 냉정한 줄 몰랐어. 혼자서 중얼거렸어요. 그런데 정말로 세상이 냉정한 걸까요? 아니면 자신이 먼저 냉정했던 걸까요? 강미라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박성우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오늘도 늦을 것 같아. 먼저 자. 강미라가 핸드폰을 던져버렸어요. 화면이 깨지면서 검게 변했죠. 그제야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히 흘러내리던 눈물이 점점 거세져서 흐느낌이 되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같은 말을 계속 반복했지만 이제는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창밖으로는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거실에 불을 끄지 않은 채로 강미라는 소파에서 잠들어 버렸어요. 빈 와인잔과 함께 말이죠. 새벽에 박성우가 돌아왔을 때 그는 아내의 모습을 보고 가슴이 아팠어요. 평소 완벽한 모습만 보여주려 했던 아내가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잠들어 있는 걸 보니 말이에요. 조용히 담요를 덮어주면서 박성우도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교만했나 봐. 작은 중얼거림이 고요한 거실에 울렸어요. 세상은 정말 냉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냉정함은 먼저 남에게 보여준 냉정함의 메아리였을지도 모르죠. 강미라의 오만은 결국 아들의 행복까지 앗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상견례 자리에서 던진 한마디 말이었어요. 말의 무게를 몰랐던 대가를 이제 톡톡히 치르고 있는 거였죠. 아직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윤만호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어떤 결말을 맞게 될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봄이 찾아왔습니다. 서울에서 남쪽으로 3시간을 달린 바닷가 작은 마을에는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어요. 해안도로를 따라 펼쳐진 마을은 조용하고 평화로웠죠. 할인과 윤만호는 이곳에 정착한 지 2달이 되었습니다. 마을 입구에 있던 오래된 건물을 매입해서 작은 도서관으로 꾸몄어요. 바다 책방이라는 소박한 이름을 달았죠. 할아버지, 오늘도 아이들이 많이 올 것 같아요. 할인이 도서관 문을 열면서 말했어요. 창문을 열자 시원한 바닷바람이 들어왔죠. 그래. 요즘 아이들이 책 읽는 재미를 알아가는 것 같아서 뿌듯해. 윤만호가 미소를 지으면서 답했어요. 도서관 안은 아담했지만 따뜻했습니다. 한쪽 벽면에는 아이들을 위한 그림책들이 가득했고 다른 쪽에는 어른들이 읽을 수 있는 소설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가운데에는 둥근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창가에는 독서용 의자들이 배치되어 있었죠. 오전 10시가 되자 아이들이 하나둘씩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할인 언니, 7살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뛰어들어왔어요. 우리 지민이 왔구나. 오늘은 어떤 책을 읽을래? 할인이 아이를 반갑게 맞았어요. 공주님 나오는 책이요. 그래. 그럼 이 책은 어떨까? 할인이 예쁜 그림책을 꺼내 보여줬어요. 곧이어 다른 아이들도 들어왔습니다. 남자아이 2, 여자아이 3이었어요. 모두 이 동네에 사는 아이들이었죠.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아이들이 윤만호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그래, 우리 친구들 왔구나. 오늘도 재미있는 책들이 많이 있어. 윤만호가 아이들을 다정하게 맞아줬어요. 아이들은 각자 좋아하는 자리에 앉아서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아이는 바닥에 배를 깔고 엎드려서 읽고 어떤 아이는 의자에 앉아서 진지하게 읽었어요. 할인 언니, 이 글자 뭐예요? 한 아이가 책을 들고 와서 물었어요. 어디 보자. 아, 이건 용기라는 뜻이야. 용기요? 응. 무서워도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말해. 할인이 쉽게 설명해 줬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아이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도서관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할아버지, 차 드실래요? 할인이 작은 주방에서 따뜻한 차를 우려왔어요. 고맙다. 윤만호가 창가 의자에 앉아서 찻잔을 받았어요. 창밖으로는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었죠. 파도가 부드럽게 해안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후회하지 않으세요? 할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뭘? 서울에 있던 모든 걸 정리하고 이곳에 온 거요. 윤만호가 찻잔을 내려놓고 손녀를 바라봤어요. 전혀 후회 안 해. 오히려 이제야 진짜 사는 것 같아. 정말이요? 복수는 짧고 품격은 길다. 결국 우린 품격을 남긴 거야. 윤만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할인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이젠 누가 없다고 불리는 대신 누가 되어 살지를 선택할래요. 그 말에 윤만호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손녀가 이렇게 성숙해진 모습을 보니 뿌듯했죠. 우리 할인이가 정말 많이 컸구나.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오후가 되자 동네 어른들도 몇 명 찾아왔습니다. 책을 빌려가는 사람도 있고 그냥 차 한 잔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도 있었어요. 도서관장님 감사해요. 우리 동네에 이런 곳이 생겨서 정말 좋아요. 마을 이장님이 고마움을 표했어요. 저희도 이곳에 정착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할인이 정중하게 답했어요. 해가 저물어갈 무렵 도서관에는 윤만호와 할인만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온 아이가 집으로 돌아간 후였어요. 할아버지, 정말 평화로워요. 할인이 창가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래, 이런 게 진짜 행복인 것 같아. 윤만호도 손녀 옆에 섰어요. 바다 위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면서 아름다운 광경을 연출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박준호 오빠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할인이 문득 물었어요. 아마 힘들겠지. 하지만 그것도 그 사람이 선택한 길이야. 윤만호가 조용히 답했어요. 실제로 박준호는 아버지의 회사가 문을 닫은 후 다른 회사에 취직해서 새로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강미라는 여전히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지만 박준호만큼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있었어요. 그래도 언젠가는 깨닫게 될 거예요. 할인이 말했어요. 그랬으면 좋겠다. 윤만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서울에서 온 연락이었어요. 여보세요? 윤 고모님, 이성진입니다. 오랜 친구의 목소리였어요. 성진아, 오랜만이네. 요즘 어떻게 지내? 바다 보며 잘 살고 있어? 아주 좋아. 이런 삶도 나쁘지 않더라. 그렇게 살 줄 알았어. 너답다. 이성진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근데 말이야, 박성우 그 사람 어떻게 됐는지 알아? 글쎄 관심 없어. 이제는 그런 일들과 상관없이 살려고. 그래, 그게 맞아. 너는 할 만큼 했어. 전화를 끊고 나서 윤만호는 다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 누구였어요? 옛날 친구야. 서울에서. 그리워하지 않으세요? 가끔은 그리워. 하지만 여기서의 삶이 더 소중해. 해가 완전히 진 후 두 사람은 도서관 문을 닫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을 언덕 위에 있는 작은 집이었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였어요. 할인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래, 매일매일이 새로운 시작 같아. 윤만호가 답했어요. 그날 밤 할인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아이들과 함께 책을 읽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따뜻해졌다. 할아버지와 함께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지 2달이 되었다. 예전의 상처들이 조금씩 아물어가는 것 같다. 다음 날 아침 바다 위로 해가 떠올랐습니다. 할인과 윤만호는 도서관 앞 벤치에 앉아서 그 광경을 바라봤어요. 할아버지, 우리 정말 잘 선택한 것 같아요. 그래. 무너진 세상에서 다시 희망의 새벽을 맞이하고 있는 거야. 윤만호의 말에 할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바닷가 마을의 평화로운 아침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과거의 아픔을 뒤로하고
새로운 희망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들이 선택한 건 복수가 아니라 용서였고 증오가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진짜 승리라는 걸 이제 알고 있었죠.